예, 그런 최고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세정 정책연구원 위원장님 또 주대환 당원단사의 인사차 선서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이 충분한 것도 없고 국민의당 정책이요 바른정당의 정책이요 앞으로 통합의 앞으로 경제정당, 정책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정책정당, 경제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주대환 정무감사위원장은 신동을 해주십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을 여깁니다. 새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또 시민사회 커다란 역할을 해오십니다. 우리 당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정무감사를 해주셔서 제대로 잘해주십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드립니다. 능력이 부족한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바른미래당이 정책정당 한국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방향과 방안들이 우리 정책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의 정책위원회가 좀 현안에 관심을 한다면 이 정책 연구원은 조금 더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학계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하고도 직접 소개를 들어갑니다. 그런 중에 많이 노력을 해서 바른미래당이 정책적인 방법으로 투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을 하고 계셨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선출이 되고도 박근혜 정부가 임명을 하지 않아서 지금 회의원이 되셨는데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우리 주대환 박사님. 반갑습니다.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조금만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저께 저희가 편의점 가맹점 협회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점당 종업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에 3.5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8월 현재 작년 동월 대비 3,000명밖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현재선에서 동결하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편의점협회와 같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상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 TF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날이 뛰고 청년과 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어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말해야지 옳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입니다.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선임 혁신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했습니다. 당의 혁신의 최고, 또 최초의 목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흔히들 얘기하는 핸드폰 위원장은 없애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또 청년과 같은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많이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비 당원 위주의 정당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당비 당원을 먼저 모집을 하고 그런 사람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인재 영입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주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청와대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와대의 운영 방식의 일대 개혁을 촉구합니다. 청와대 실장, 수석 보좌관 등이 각 부처 장관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와 다른 경제정책을 말하고 이게 주목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입니다. 국회에 방북 동행 제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남북대화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청와대 수보회의가 최고 집행기구가 돼서도 안 됩니다. 헌법이 정하는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무회의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제도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권한 조정,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 문제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의 집단적인 감정 배설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인해서 행정 각 부처의 민원 수렴 절차가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행정부의 여론 수렴 제도가 부실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넷째는 나쁜 국회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선이고 야당은 악이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협상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조급증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면 주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평소에 정책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십시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을 평소에 강화해 주시고 처리 시한에 임박해서 압박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양당제의 갈등과 반목의 정치로는 효율적인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제 발제를 맡아주셨던 박상훈 교수는 대통령이 좋은 성과나 변화를 성취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정당주의자였을 때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고 곱씹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 평생 케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라는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년기 이후에 자립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이가 커가는 만큼 부모는 늙어갑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하지만 성년이 된 후에는 마땅히 갈 곳도 배울 곳도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생애 전주기 돌봄 정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 짧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6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군산에서 전국 최초로 성인 장애인의 평생 학습을 돕는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관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시설만 지어졌지 발달 장애인들을 제대로 교육할 선생님,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가의 계획이 전혀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평생 학습관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마련되고 교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게 정부의 일관된 꾸준한 노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은 여가위 법안소위 준비 때문에 김수민 최고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부터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정부가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제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속에서는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는 1조 4천억에서 올해 2조 원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날수록 청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정부는 위기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옛날 처방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정책이고요. 청년 채용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단기적인 유공책입니다.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또 창조 경제 때 하던 일입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 여당은 지난 정부 욕하는 만큼 그대로 그 무능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에 재정을 얼마나 쏟아부을지 1차원적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업을 어떻게 뛰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바른미래당이 수십 차례 말해왔습니다.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해외 고용 실적이 국내 고용을 압도하는가? 기업에게 유턴할 명분과 실리를 줄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정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실업 인프라 구축에 가깝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재정 확정책을 사용하는 덩치 큰 정부이지만 청년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개혁 앞에선 졸부정부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몸살이지 마시고 입으로만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청년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이름값 하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히 우선 그 이낙연 총리 어제 금리 인하 발언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고용 제한을 고용 지옥으로 만들 겁니다. 이낙연 총리는 부동산 잡겠다는 생각으로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순위는 청년 일자리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은 대한민국이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그렇지 않아도 없는 일자리를 더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총리는 금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애초에 월권한 것이고 그 월권도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4대 그룹 방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속으로 나라 망칩니다.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되지만 과속 인상해서 청년들 일자리 다 없애버리고 또 남북 경협도 과속해서 지금 비핵화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그룹이 특히 4대 총수가 반복한다고 해도 경협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머리에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 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만 내면 가지 마라 그래도 갑니다. 나가서. 그런데 억지로 지금 유엔 제재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 데리고 가면 김정은한테 오판하게끔 합니다. 거기다가 한미 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니까 유엔 제재 유지 상태에 있어서도 남북 경협으로 뭐 유엔 제재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한국이 해방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 폭락하는 트럼프 정권 지지율 더 떨어지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비핵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불똥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4대 그룹 방북은 유엔 제재 해제된 이후에 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기업들 돈 되는 곳은 알아서 찾아간다는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인터넷도 안 돼요, 북한. 그런 데 가서 뭐 대기업이 뭘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건이 안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은데 중요한 게 좀 더 있어서. 성관계 동영상 그 자체는 불법인데 그 동영상을 다시 찍은 죄 촬영물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몰카는 불법인데 그 몰카를 다시 찍은 것을 유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이런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못 따라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몰카가 불법이면 몰카를 다시 찍은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좀 웃기는 판결이 돼서 죄송합니다. 웃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보니까 이 법에서 약간 뭐 미비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법 조문에 성폭력 처벌법 조문에 재촬영물이라는 그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물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건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제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거의 존중하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국회도 죄촬영물이 합법이 되는 이런 억지스러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을, 이미 발의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에서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재촬영물도 불법으로 명시하는 그 법에 제가 사인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은 폭력 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 시위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촛불 시위 때 기억하시죠? 폭력을 행사하려는 그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폭력 안 된다, 폭력을 추방해야 된다 외치면서 촛불 시위를 평화 시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폭력 시위에 모든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에 부과된 벌금, 이 재판 1심 끝난 것에 대해서 항소심은 철회하라고 정부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용산 폭력 시위가도 그렇고 쌍용차 폭력 시위가 그렇고 세월호 폭력 시위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력 시위에 계속 면죄부를 주면 불법 폭력 세력이 자기 세상 만났듯이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현직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폭력 시위 안 된다, 폭력 시위 면죄부 주는 경찰 수뇌부를 향해서 항의 시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께 촉구합니다. 촛불 정신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폭력 시위를 추방하십시오. 모든 시위는 평화적 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어제 나온 바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박했다고 합니다. 저도 해외에서 대학 다녔지만은 강경화 장관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통역사 수준의 영어 실력은 갖추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 학생에게도 영어는 조기교육과 사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영어 못하는 외교관 타박이 진짜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외교관이 다수인 양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까 걱정됩니다. 통역관 출신의 강 장관의 개인적인 기대치에 미달했을 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은 외무고시나 아니면 외무공무원 공개 채용 등으로 그 시기에 맞게 국가가 정한 어학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장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갑자기 그들에게 처음에 국가가 요구했던 것 이상의 어학 능력을 요구하고 탓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저도 방송을 해봤지만 한류가 퍼지고 방송인들의 해외 진출 러시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를 나갈 수 없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그맨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무리 영어를 후천적으로 배운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관이 외교 무대에서 그런 뭐 미국식 유머를 못 알아듣고 웃지 않고 교감하지 못한다면 잠깐 현장에서 무안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은 국가 외교의 최우선 과제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지도 않은 F-35 전투기가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상당한 스캔들이 되었을 겁니다. 바가지가 국감장에 새끼 망정이지 외교 무대였다면 진짜 아찔한 그런 망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은 반기문 총장의 발언과 유사한 이런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지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임명을 두고
비판적 의견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노영민 전 국회의원, 이수은 교수, 오윤근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의 임명에 대해서 대사가 영어나 현지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더니만은 그러자 친문 핵심 의원들이 반기문 총장을 집중 포화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대사의 덕목 중 언어는 부차적이며 오히려 국제 경제, 정치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언어의 힘이 아니라 철학과 사고의 힘이 중요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김원걸 위원장은 운이 좋아서 유엔 사무총장 간 사람이 최악이라는 평가받고 되지도 않은 대권 욕심 부리다가 망신만 당하고 물러난 분이다. 이런 인신공격까지 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외교의 전부라면 통역들을 데려다 대사를 보내야 하나 시대착오적인 명언이다. 이런 힐난까지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능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으며 김경수 의원은 외교부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준대로 잣대대로 한다면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친문 의원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조기 유학이나 어학연수 꿈도 꾸지 못했지만은 그런 소년이 세계 외교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히려 지지합니다. 지금보다 어학능 통자에게 가중치를 더 주는 시스템을 강경화 장관이 원한다면은 충청북도 음성에서 열심히 공부한 가난한 집 학생보다는 국제 정세에 어둡지만은 어릴 때 미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어를 조기에 배울 수 있었던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해질 겁니다. 실제로 과거의 국감 자료를 살펴보면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부고시에서 어학능통자 전형인 2부에서 합격한 사람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외교관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것처럼 어학 실력보다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큰 틀에서 외교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이 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국민들은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국민들이 명년설로 기억하고 미국 유엔 대사였던 서멘사 파워까지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오준 유엔 대사의 연설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단어를 벗어난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화자의 억양과 발음 또한 평이했지만 대한민국 외교사의 뜬금없는 명연설로 꽂히는 이유는 애국심과 진실함이 묻어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현지인과 같은 수준의 어학 실력을 갖춘 외교관들이 필요하다면 그냥 공채 시험에서 어학 성적 능력치를 높이시면 되고요. 만약 현재 외교가 어학 실력 때문에 문제된다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에게 낙하산 공관장 인사를 모두 해임해 두고 직업 외교관들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한 조치 없이 외교관들의 어학 능력을 타박하는 것은 언론이 지적했던 것처럼 비외시 출신의 장관의 외교부 군기 잡기 이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참 초라합니다. 일자리 정부라면 대통령부터 일자리 만드는 것에 최우선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근데 국민이 보기에 관심이 딴 곳에 있습니다. 7월 고용 쇼크에는 아랫사람들 보고만 일자리 대책에 직을 걸고 임하라고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직을 걸어야 됩니다. 8월 고용 쇼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곰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이걸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골마 터져서 피고름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통증을 견뎌야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장하성 실장은 노동연구원의 개떡같은 전망을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학계와 경영계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는데도 노동연구원은 혼자서 2018년 장밋빛 고용 전망을 내놨습니다. 상반기는 예측치의 반인 14만 명이 늘었고요. 하반기 2달 동안은 1만 명도 못 늘었습니다. 노동연구원은 사심없이 예측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서 결과를 내놨습니까? 전자라면 무능력한 것이고 후자라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뢰성을 잃었으니까 문 닫고 학계에 용역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통계만 믿는 장하성 실장 또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실패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상황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 포함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은 최저임금은 금년에 7,530원이지만 사실은 9,036원이 되고요. 내년에는 10,000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점주들이 짧은 시간 여러 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도 한 곳에서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4시간만 일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밖에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질 나쁜 단기 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당은 지난 12일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의회 고충을 들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호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휴수당 안 받을 테니 채용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답니다. 이것이 현장의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 청년은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잃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주휴수당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십시오. 그렇게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주휴수당을 정부가 지불을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영업자를 돕고 청년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종부세율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는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정부의 대책이 투기 심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지켜보고 그리고 거래 절벽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단편적인 두더지 잡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율의 2개월 만에 수정 인상은 정부의 투기에 대한 일관성 없음, 그리고 이 세율이 투기 심리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활성화 대책이 없어서 거래 절벽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이 유동성 자본에 대해서 자본시장이나 다른 산업으로의 유인책이 없어서 여전히 투기의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역시 함께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 목요일 바른미래당의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심각성을 점검을 하면서 공공기관 친문백서를 발행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 1651명의 임원이 임명됐는데 그중 365명, 이 중 기관장은 94명이 캠코더 인사라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신환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캠코더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까지 못쓰게 하는 건 비효율적
아니냐라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같은 행성에 살고 있는 분의 답변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목표를 위해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나와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을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인사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속적인 공유와 전문적 식견 능력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인사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공적인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런 분의 답변이 아닌 별나라에 살고 계시는 답변이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서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생각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총리직을 수행해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발언, 공개 발언, 예, 공개 발언 없으므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신환